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우한에 발이 묶인 교민들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첫 전세기가 뜹니다.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공무원 교육시설에 수용됩니다. 아산과 진천 지역 주민들은 농기계로 길을 막았습니다. 우한 지역 곳곳에 살고 있는 교민 일부가 중국 정부의 통행증이 없어서 전세기를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한에 출발 안 했어요. 여권도 보여주고 내일 전세기 뜬다 가야 된다 보안 가야 된다 이제 한 번 했어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본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홍콩으로 가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선 접경 지역을 전면 봉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사제 폭탄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출입을 막는 식당이 등장하는가 하면 시비를 빚던 중국 동포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다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불법 난폭 운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고 나면 도망가지 마. 오토바이 놓고 도망간다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뉴스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내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떠나는 첫 번째 전세기는 왕복 6시간 비행과 방역 작업을 마치고 오후 7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곧이어 전원 전세버스를 타고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격리시설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내일 예고된 9시간의 수송작전, 최선 기자가 미리 짚어드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중국 우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700여 명의 이송작전이 펼쳐집니다. 2대의 민항기가 동원되는데 한 차례 이송에 최소 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와 12시에 각각 출발하는 비행기는 저녁 7시 넘어서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증상이 없는 사람만 탑승할 수 있고 혹시 모를 기내 감염 예방을 위해 띄엄띄엄 앉아오게 됩니다. 김포공항에 착륙한 뒤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자가용 비행기 전용 터미널에서 입국 절차와 2차 검역이 진행됩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온 귀국자들은 곧바로 전세버스에 옮겨 타 격리시설인 아산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번화가가 있는 아산 온천역에서 격리시설까지의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격리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까지는 차로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충분히 입국하는 교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1인 1실 기준으로 경찰인재개발원은 630여 명, 공무원 인재개발원은 21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된 국민들은 14일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 안에서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도시락으로 각자 식사하게 됩니다. 국립의료원과 국방부 군의관 등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하루 2번 발열 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하필 왜 우리 지역이냐? 우한교민 입국자 720여 명을 나눠 격리하게 될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 주민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농기계와 트럭까지 동원해 시위를 벌였는데요. 입국자들이 들어오는 내일은 더 걱정입니다. 강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향하는 진입로에 대형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초록색 대형 트랙터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스크 차림을 한 주민들이 모여들면서 도로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천 지역 수용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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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이곳에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에는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고 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가방 싸고 계세요. 딴 데로 가신다고. 피난 간다고.
경찰 인재개발원이 격리시설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아산시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들을 동원해 출입로를 막고 곳곳에선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진천군과 아산시도 정부가 아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반발하니 주민수가 적은 아산으로 오냐며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지정하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끝까지 격리시설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기는 뜨지만 자칫하면 일부 교민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한 외곽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통행증을 받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는데요. 그 안타까운 사연을 서상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모습입니다. 진입금지 표시판이 세워졌고 중국 공안이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놨습니다. 우한 인근 어저우시로 출장을 나왔던 한국인 A씨는 이곳에서 우한으로 진입할 수 없다며 돌아가라는 공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를 타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우한은 봉쇄 상태라 진입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공안이 통과를 안 시켜줘. 여권도 보여주고 내일 전세기 끈다 가야 된다, 공안 가야 된다는데 안 보내줘요. 어제만 해도 인접 지역에서 우한 시내로 걸어 들어가는 게 가능했지만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오늘 0시부터 중국 정부가 발행한 통행증 없이는 우한 진입이 금지된 겁니다. 전세기를 타려면 우한 시내 집결지 4곳으로 이동해 버스를 타거나 우한 패녀공항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물론 20여 명에 이르는 어저우시 교민들은 모두 봉쇄 강화 소식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어저우시도 우한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봉쇄 상태라 전세기를 못 타면 사실상 귀국할 길이 끊깁니다. 자포자기예요. 여기 뭐 3달이 걸릴지 뭐 4달이 걸릴지 그때까지 여기서 그냥 살아야죠. 우리 영사관이 중국 후베이성 정부에 교민 통행 허가를 요청했다지만 전세기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교민들은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시 허가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우한과 주변 지역 교민들은 짐까지 모두 싸놓고 한인회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하루하루 상황이 계속 변해요. 여기도 봉쇄되고 저기도 봉쇄되고. 일부 교민이 전세기를 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일본처럼 중국에 다녀오지도 않은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도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 일대를 활보하고 다닌 이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또 있었습니다. 몰랐던 접촉자들이 추가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명 음식점입니다. 3번째 확진자가 거쳐간 곳으로 뒤늦게 확인된 곳입니다. 3번째 확진자는 당초 알려진 성형외과와 호텔, 편의점 외에도 음식점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곳에서 각각 4명, 2명이 추가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3번째 확진자가 자신의 증상이 오후 7시가 아닌 오후 1시부터 나타났다고 말을 바꾸면서 추가 접촉자로 포함된 겁니다. 저녁 때가 아니고 점심 때쯤으로 기억이 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전화,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이루게 됩니다. 확진자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뒤늦게 접촉자를 파악한 셈입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닫았던 장소도 조사하면서 3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은 당초 74명에서 95명으로 21명이나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더 늘어나진 않았지만 지역사회의 2차 감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사람 간 감염에서부터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정보가 바뀐 이후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증상자 28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사스 사태 확진자 수를 넘었습니다. 중국과 붙어있는 홍콩이 접경 통로를 막기로 하며 근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본토인들을 막는 사제 폭탄까지 등장해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을 연결하는 접경 지역.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자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탈출하기 위해 검문소로 몰려든 겁니다. 咁所以如果係唔再簽發呢啲個人遊嘅簽署咧，將會大大減少內地到港嘅人士。 홍콩은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열차의 운행 중단 등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전면 봉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希望把關嗰度好啲啦，同埋注重下我哋香港人啦，唔好漠視晒我哋嘅香港人嘅要求啦，全部都唔理我哋嘅。 홍콩에선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 지역을 봉쇄해야 한다며 사제 폭탄을 터뜨리거나 설치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확진자는 지난 2003년 사스 당시 확진자 수를 넘었습니다. 사스는 9개월 동안 5,327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번 전염병은 한 달 반 만에 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전염병에 대해 기침 등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보건당국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진다. 그런 근거가 오히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홍콩대 연구진은 백신 제조에 성공했다며 1년여가량의 임상시험 단계만 남겨놨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도 백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중국의 마스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모량심한 사람들이 중국에 등장했습니다. 비싸게 파는 것도 나쁜데 짝퉁이나 누가 쓰던 것을 팔기도 합니다.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죠. 정다은 기자입니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손님이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원래 2,000원이었던 게 극심한 품귀 현상에 10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 방진 마스크를 예방 효과가 좋다는 N95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의료진이 입는 방역복까지 가짜를 만들어 파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쓰다 버린 마스크를 모아서 파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까지 공안에 접수됐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후베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마스크를 벗고 의료진을 향해 기침을 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환자는 나는 더 이상 못 사니까 너희도 살지 말라며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봉쇄된 도시 속에서 우한 시민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한의 아파트 주민들이 우한 힘내 창밖으로 서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우한의 상황, 전 세계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합니다. 의사인 아내가 정부 차출 방침에 따라 우한행 버스에 타자 울음이 터진 겁니다. 봉쇄된 후베이성과 우한 일대는 누구라도 일단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외부와 고립된 우한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SNS에선 27일 저녁 8시에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염병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격려하자는 취지입니다. 우한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도 응원에 나섰습니다. In my case, my girlfriend or my dog. That's why I'm here. Because we can't leave our loved ones. 현재 우한에는 90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한 시민들이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창문을 열고 큰 소리를 외치는 행동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잠해진 걸까요?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국내에서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 중국에서는 하루 새 1,4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하루 3만 명 넘게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잠복기가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한을 봉쇄하고 나서 2주가 지나도록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좀 안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한이 봉쇄된 건 지난 23일입니다. 그때부터 우한에서 곧바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졌죠. 이 때문에 14일의 잠복기가 지나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안전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한만 놓고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 빠져나간 인구가 500만 명에 이르거든요. 우한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격리되어 있는 국내의 확진자 4명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네 번째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자는 폐렴 소견은 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고 세 번째 확진자는 기침, 가래 증상이 없어졌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네 번째 확진자는 고열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여전히 폐렴이 진행되고 있어서 의료진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열이 내리는 거는 청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던데 감염자가 기침을 했다고 하면 그 바이러스는 얼마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짧게는 몇 초, 또 길게는 이틀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환자가 기침할 때 튄 침, 정확하게는 비말이라는 물방울 속에 살아있는데요. 이 물방울이 마르지 않고 오래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바이러스도 더 오래 생존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바로 흡수되는 섬유보다는 이런 딱딱한 탁자의 물방울이 더 오래 남겠죠. 바람이 잘 통하는 건조한 곳보다는 밀폐되고 축축한 곳에서 비말도 오래 남아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침으로 튄 비말은 2m까지 퍼지는데요. 그만큼 환경 소독에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기침 재채기를 해서 양을 많이 중변에 이제 뿌렸냐에 따라서 그 생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방금 설명대로라면 목욕탕이나 사우나처럼 축축한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염내과 교수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선 바이러스는 고열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수도의 염소 소독 성분이 바이러스를 죽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잘 되는 곳을 전제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절대 조심해야겠지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번져 걱정입니다. 중국 혐오 발언 때문에 폭행 시비가 벌어지고 중국인을 안 받겠다는 식당까지 생겼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 근처의 식당 앞입니다. 최근 출입문에 중국인 출입금지 표시를 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출입금지 표시는 뗐지만 식당 주인은 여전히 우한에서 온 중국인 손님은 사절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중국 동포 4명과 한국인 일행이 시비 끝에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깨를 부딪힌 뒤 한국인이 중국 혐오 발언을 하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저간적 말투를 하니까 중국으로 꺼져라. 만약에 다칠 거라 그러면 상해가 되겠죠. 근데 폭행이라고요. 배달 음식을 나르는 기사들은 감염 우려가 높은 중국인 밀집구역에 배달을 나갈 땐 위험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명동이라든가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좀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위험수당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중국인 입국 금지에 동의하는 사람이 58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 집회까지 열고 나선 상황. 우리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즉각 입국 금지하라! 이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은 불쾌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不太好吧？我们也觉得蛮恐怖的机会，但是不代表是全部的人。 철저한 감염 예방과 무차별적인 중국 혐오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중국인들과 중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 상인들의 가게까지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안내하는 중국어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상인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입니다. 이 상인들은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애꿎은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중국 현지 음식을 판매하는 이 식당은 오늘 점심시간 손님을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울한 게 많지요. 우리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집세값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거든 지금 사람도 없잖아요. 25년째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온 한국 상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재해야, 이게 재해.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 날잖아. 중국 학생 비중이 높은 인근 초등학교의 학부모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중국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요.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할머니라든지 친척들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오니까 전염이 돼갖고. 실제로 인터넷에는 중국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일해 두렵다거나 특정 지역이 위험하다고 쓴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위험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발병 가능성에서 차이가 없지만 중국 혐오 정서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라는 시설에 격리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안 바이러스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특수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그 음압병상을 취재했습니다. 병동 앞이 통제되고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건물 안으로 안내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음압병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음압병상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려면 이중문을 통과해야 하고 창문도 없습니다. 병실 안은 외부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바깥에서 안쪽으로만 흐릅니다. 이 때문에 병실에 있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부 공기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필터로 걸러낸 뒤 배출됩니다. 의료진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의 경우 CCTV와 전화 등을 활용합니다. 전파 경로가 정확하게 비말 전파가 되는지 공기 전파가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격리 방법인 공기 전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음압 병실에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또는 의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 병상을 29개 병원에 161개를 운영 중입니다. 확진 환자 4명은 인천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명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아직도 대형 병원 곳곳엔 방역 절차 없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지적에 뒤늦게 방역을 강화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입니다. 본관 로비에 마스크를 쓴 일반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들이 오가는 가운데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보호자 1인 외에 면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37.5도 이상 감염 의심 방문객을 찾아내기 위해 보안 요원은 열감지 카메라로 감시합니다. 병원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가 이렇게 방역에 철저할까?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방역을 거치지 않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내부 곳곳 출입이 가능합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접촉할 수 있고 연결 통로를 이용하면 병원 본관까지 진입합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여기 카메라나 이런 게 하나도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취재진의 지적에 병원 측은 뒤늦게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지금 카메라들 더 확보해 지금 모자라고 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대형 병원입니다. 편의점과 통하는 옆문을 이용하면 방역 없이 내부로 들어옵니다. 뒤늦게 출입구를 폐쇄했지만 그동안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그게는 준비 중이었어요. 준비하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하는 의료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출입이 통제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손잡이를 밀어보니 그대로 병원 내부로 통합니다.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해야 하는 대형 병원 곳곳에 방역이 뚫렸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은 학교나 학부모는 당장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늦춰야 할지,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교사들은 수업 중에 마스크를 써야 할지 모두가 고민입니다. 그 사이 교육당국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개학한 서울의 초등학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부모들이 교문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학교 정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될지 고민입니다. 외국에 나갔다 오는 친구들도 이제 많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접촉했을지 모르니까 또 막 주머니에 2-3개씩 넣어서 보내도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뛰면서 몸 움직이면서 노니까 다 벗고 지금 너무 이제 안전이 위험하니까 이들은 그냥 어른보다 더 방치되기 쉽잖아요. 선생님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지침이 없다 보니 수업 중 마스크를 써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 대하는 게 위생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건강을 걱정해주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학생들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선생님도 걸릴까봐 좀 걱정이고.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을 미룬 곳도 있습니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학부모님께 문자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코앞으로 다가온 졸업식을 열어야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이들 돌봄이나 아프신 분들 간병인,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하죠.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각종 우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국에 다녀온 간병인이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간병인 중 70에서 80%, 12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가 중국 동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춘제 기간 중국을 다녀오거나 중국을 다녀온 가족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 모든 병은 다 대륙에서 와. 중국 본토를 안 갔으니까. 간병인들도 행여 오해를 받을까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그때부터 소통하고 들어가는 거죠. 나갔다 들어왔다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환자들 만나는 것도 마스크 끼고 말하고.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확인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염전인데 출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위르스가 있으니까. 병원들은 중국 동포 간병인들의 출입국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간병인 중 중국 동포가 얼마나 되는지 지난 28일부터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통해서
Yongbyung 간병인에서는 중국인 비율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국내 의료진에 대한 감염 관리는 이뤄졌지만 간병인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구매해서는 안 되는 제품 리스트라며 올라온 호주의 한 SNS 게시물입니다. 발병지인 중국 우한시 인근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리스트에는 농심의 양파링과 야쿠르트도 포함됐는데 해당 제품들 정말 위험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농심 측에 알아보니 양파링은 중국 우한이 아닌 심양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심양은 우한에서 1700km 넘게 떨어져 있고 차를 타고는 18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입니다. 결국 우한과는 관련성이 없는 지역인데요. 공교롭게도 미국 LA 인근 코로나 지역에 농심이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어서 거짓 정보가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측에도 우한에 공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중국에는 따로 공장은 없고요. 재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우한 쪽에서 수입하는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왜 가짜 게시글을 올린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했다며 삭제했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가짜 정보로 한국 기업들이 곤욕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면 무조건 위험한 건지도 따져봤는데요. 통 살라부터도 여러 가지 못한데 위장관 총 섭취돼서 병을 일으켰다. 다 너무 희박한 시나리오여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식품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피의자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불법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발점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송 시장의 측근인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관련 비위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 비위 정보는 범죄 첩보서로 재가공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반부패 비서관실과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황운하 전 청장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유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하명 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찰관들을 좌천시킨 황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던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은 공교롭게도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루에 2번 기소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불러서 회의를 주재하며 반대 의견을 꺾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검찰 내부 회의는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이 아니라 구본선 대검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팀 부장들도 동석했습니다. 윤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들의 기소 결정에 반대하는 참석자는 이 지검장 혼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소환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기소 대상자에 대해서도 전문수사자문단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묻자고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며 총선이 임박했으니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 정결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지검장의 반대 의견이 회의록에 이견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기소 대상에서 빠진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내일 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비서관 등 다른 대상자들은 총선 이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강의는 못하고 월급도 깎입니다. 조 전 장관은 즉시 SNS에 글을 올려 항변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서가 올라와 있던 서울대 수강 신청 시스템입니다. 열흘 전만 해도 볼 수 있었던 조 전 장관의 수업 계획서가 사라졌습니다. 서울대가 오늘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하면서 폐강된 겁니다. 서울대 인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총장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교수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 원인이 소멸해야 다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소된 거니까 일단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열 수는 없습니다. 급여도 앞으로 석 달은 기존 월급의 절반, 그 이후로는 30%만 받게 됩니다.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조 전 장관은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면서도 결정을 담담하게 수용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글쓰기를 하며 강의할 날을 기다리겠다며 폭풍우 칠 때 출항 준비를 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갑자기 쌩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없는 불법 오토바이가 상당수입니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불법 오토바이의 아찔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울 중구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모든 오토바이들은 신고 후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벌써 9년째인데 상당수의 미신고 오토바이들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오토바이들. 그런데 번호판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오토바이가 꽤 많습니다. 사용 신고를 안 한 불법 오토바이입니다. 기장 우회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못 쫓아야. 벌써 어디로 갔는지 없는데 뭐.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고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은 기본입니다. 신호 위반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 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오토바이 놓고 도망간다니까 그거. 번호판 없으면 제일 겁나요. 우리는 절대 근처에 안 가지. 서 있는 오토바이들 중에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번호판 없어요. 번호판도 없이 오토바이를 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근데 이거 넘버 없는데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고 나면 되지. 사고 안 오면 차가 시동이 걸리니까. 뭐 걸리지만 안 오면 되지. 자동차는 등록제여서 제조 직후 곧바로 임시 번호판이 붙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구매자가 스스로 신고한 뒤 번호판을 받습니다. 신고제이다 보니 신고를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를 만나봤습니다. 이걸 그냥 타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굳이 저는 안 달고 탄 거고 제가 전에 구입한 분도 안 타고 떠가지고
제가 지금 6개월 됐거든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면은 뭐 만들고 타시는 거나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중고거래 판매자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는 어떨까? 오토바이 좀 보러 왔는데 번호판 같은 거 없이도 그냥 탈 수 있어요? 번호판 안 내고 타시면 되진 않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번호판 내고 타셔도 상관없고 굳이 사고 안 내주신다고 안 내고 타셔도 상관없고. 또 다른 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타셔도 돼요. 그냥 뭐 노무부로 사서 타고 다니고 걱정 할수 있어요. 타시면 되지. 그렇다면 번호판을 달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근데 나이가 만 20이 지나니까 그래도 하나 물어보니까 160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오토바이 중고로 130만 원인데 보험료가 160만 원이에요. 빨갛어요, 여기. 비싼 보험료 때문에 오토바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연령과 가입 경력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으면 200~3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버젓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조금 뒤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는데요. 몸 상태를 살펴볼 여유도 없이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 바쁩니다. 피해 운전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달리는 흉기입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때마침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한 대. 맞다. 돌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차도와 인도를 제멋대로 오가기까지 합니다. 여기 있다. 어디요? 단속팀은 주차된 오토바이를 살펴보는데요. 오토바이의 배기통부터 확인합니다. 방금 운행을 한 거면은 뜨거우니까. 증거 사진도 반드시 남겨둡니다. 이때 오토바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에 저쪽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다 주차하신 거 맞아요? 네네네. 이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이 부착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 해당하는 만큼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번호판 등록제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곧 신당을 창당할 예정인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 뒤 두 번째 탈당이자 네 번째 신당 창당입니다. 당장 함께 탈당할 수 있는 의원은 한 명 정도입니다.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남아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의 재창당을 추진하려 했지만 손학규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뛰어들고자 합니다. 중도정당 창당을 통해 20% 안팎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안 전 의원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0% 안팎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에 동참할 현역 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비례대표라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잔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잦은 탈당과 창당도 걸림돌입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안 전 의원은 일단 원외 인사 중심으로 창당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가볼까요? 예, 몰락과 저주 이런 섬뜩한 말들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이 절실한 보수 진영이 오히려 거꾸로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파 보수의 통합에 반대하거나 회방을 놓는 정치인들은 4월 총선이 지난 후에는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비루한 몰락을 맛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저는 열심히 투쟁하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1000년 동안 저주받았고 박근혜 저주입니다. 한때 각별했던 두 사람인데 왜 저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거죠? 예, 직접적 이유는 김문수 전 지사의 창당 선언입니다. 김 전 지사는 모레 자유통일당을 창당합니다.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는 어제 황교안 대표를 만나 자유한국당의 좌클릭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결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지막까지 태극기 세력에 구애 손길을 보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광화문 세력입니다. 제가 왜 태극기 세력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마음의 결론은 황교안 대표님이 총선을 지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하고 먼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하고 한다 그러고. 그래 순서가 틀렸다 이거죠, 순서가. 네, 또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전 목사와 같은 이제 태극기 세력하고는 같이 못 간다는 거잖아요. 둘 다 아우르려는 황 대표 골치가 아프겠네요. 네, 새로운 보수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강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태극기 세력이 똘똘 뭉친 것도 아닙니다. 피제소인 홍문종 공동대표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 행위를 하여 탈당 근유로 징계를 의결함.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다. 친박 신당이 되는지 박근혜 신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모임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보수 통합의 구심점을 좀처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의 영입 2호 원정권 씨가 어제 불출마 선언하며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해명입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이 해명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이 고통받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당이 이번 사태에 발빠르게 잘 대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내놓으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 시간에 당에서 아직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오늘은 했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당 지도부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렇게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인 건 여론이 워낙 안 좋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남자, 즉 20대 남성을 잡으려다가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이 여자, 즉 20대 여성마저 등을 돌릴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사과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야의 중간 성적을 매겨볼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덜 못하냐 경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이로 불리는 컬링 쌍둥이 자매를 아시나요? 아이돌 같은 외모에 뛰어난 실력까지 겸비해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김태욱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내가 약간 좀 싸납게 생겼고 제가 조금 더 수줍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키가 더 커요. 최근 컬링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쌍둥이 자매 설예지, 설예은. 아이돌 같은 외모에 컬링 아이유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닮은 팀의 리드 역할을 하고 있는 설예은은 실력으로 이름을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좀 더 책임감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컬링을 가르쳐줬는데요. 먼저 스톤 던지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반면 날아다니는 설예은 선수. 저는 고수잖아요. 이번엔 제가 자신 있는 닦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최대한 많이 닦으시면 돼요. 스위핑을 하게 되면 스톤을 보내고자 하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얼음판 표면을 문질러 순간적으로 매끄럽게 해 저항력을 줄이는 겁니다. 보통 여자 컬링 선수들이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약 40kg 정도 되는데요. 초당 한 4회 정도의 스위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거리가 한 2에서 3m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평소에는 웃음기 가득한 밝은 소녀지만 연습할 때는 매서운 눈매로 집중하는 쌍둥이 자매. 올림픽에 나가는 거고요. 늘어나는 인기만큼 컬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컬링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훈훈한 외모에 세계 최정상 실력을 갖춘 사랑꾼 이대훈 선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마침내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며 세계 랭킹 1위로 한국 태권도를 이끌고 있는 이대훈. 11년 연속 국가대표의 훈련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이대훈에게 이번 도쿄올림픽은 특히 남다릅니다. 4개 대회 우승을 해야 달성하는 그랜드슬램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만 남았습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은 이미 벌써 한 8년 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컸지만은 365일 이벤트를 해준다는 사랑꾼 이대훈. 곁에 아내가 큰 힘이 됩니다. 최고로 저를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고요. 그 힘이 저에게는 되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선수 인생 마지막이 될지 모를 도쿄에서 이대훈은 금빛 발차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추위가 완전히 끝난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2월 초에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 보이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간의 눈구름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요. 밤부터 다시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 비와 눈이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나 시설물 붕괴 위험이 없도록 대비를 계속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충남과 광주 또 전북 지역에서 오후부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일요일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우려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도 광역선을 넘어 엄마를 부르며 뛰어오는 아이. 7년 전 우리 영화 감기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폐쇄된 지금 우한 사태와 너무 닮아 중국에서 다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영화 속 무능력한 일부 지도자의 모습이 현실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우세낭 우한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거꾸로 썼다가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믿업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일부터 우한 교민들이 머무르게 될 진천 아산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화에서 재난을 겪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이 헌법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